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은 텍사스주의 댈러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28살의 남성 브랜던 데이와 24살의 여성 지나 앨런은 사귄 지 얼마 안 된 커플인데요. 두 사람은 우연치 않게 지인의 소개로 만남이 시작되었는데 서로 운동이라는 접점으로 매력을 느꼈어요. 브랜던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에게 축구와 야구를 배우면서 자랐고 지나는 10대 시절부터 치어리더로 활동해왔죠. 24살이 된 현재는 미국을 돌며 치어리딩 강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재무회계 관련 컨벤션에 참석하고자 캘리포니아주를 찾았는데요. 2006년 5월 6일 두 사람은 이곳에 방문한 김에 유명한 휴양도시인 팜스프링스에 가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가 사막 한가운데에 펼쳐진 도시인데 고급 휴양지 느낌이에요. 따뜻한 기후, 멋진 풍경, 짧게 여행하기로는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는 샌 하신토라는 산이 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이 이곳에 잠깐 들린 이유는 하이킹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 다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브랜던과 지나는 다른 관광객들과 함께 산을 올랐죠. 오후 3시 어느 정도 위치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2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을 얻었습니다. 브랜던은 지나에게 지나 우리 폭포 보고 오자 면서 둘은 일행에서 빠져나왔어요. 물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고 폭포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경치를 즐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관광객 무리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어라? 길을 잃은 건지 일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브랜던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소 길눈이 매우 밝은 편이었기 때문에 곧 일행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 일행을 못 찾겠다 하더라도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고 리조트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브랜던과 지나는 관광객 일행을 찾아다녀요. 다행히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두 사람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향했죠. 하지만 머지않아 그들은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쫓아다닌 것이 메아리였거든요. 오후 5시 두 사람은 겁에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산을 빠져나가는 것에 집중하기로 하고 하염없이 걸었지만 산을 빠져나가면 하면 할수록 길은 더 가파르고 좁아졌습니다. 이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가 않는 거죠. 해가 지자 브랜던은 지나를 두고 홀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앞쪽 길을 확인하려고 한 건데요. 근데 이게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막 앞만 보고 급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나를 놓치게 됩니다. 지나는 브랜든이 없어지자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입니다. 브랜든! 소리쳤죠. 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았고 소리도 들리지 않기에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려요.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나! 브랜든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나는 순식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브랜든! 하고 외쳤죠. 다행히 다시 만나게 된 그들은 조난당했음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앉아 기다리기로 해요. 브랜던과 지나는 자신들이 조난당할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나는 탱크탑에 바람막이만 걸친 상태였고 둘 다 반바지에 테니스용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2200m 상공의 산에 앉아서 구조대가 자신들을 찾아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그들을 찾으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밤새도록 추위에 떨다가 차라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구조대의 눈에 띄어야겠다 생각합니다. 해가 뜨자마자 산을 다시 탔고 정오가 되었을 때쯤엔 산 정상에 다다랐죠.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구조 헬기는 무슨 전혀 보이지 않아요. 브랜던은 소리라도 질러봐야겠다 싶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없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은 탈수를 피하기 위해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서 물로 버티기 시작했어요. 3일까지는 잘 버텼죠. 하지만 5월 8일 밤이 되자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을 그때였어요. 거짓말처럼 그들은 막다른 계곡에서 노란 백팩을 발견한 겁니다. 두 사람은 급히 달려가서 가방을 열었죠. 그 안에는 옷과 비상식량, 성냥과 일기가 들어있었어요. 일기에는 5월 8일이 적혀 있었고요. 진아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최근이면 아무래도 이 근처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니, 근데 자세히 보니까 바로 1년 전인 오늘 2005년 5월 8일의 일기였어요. 두 사람은 백팩의 주인이 자신들과 같은 위치에서 사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더 막막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가방이라도 있으니 이걸로 버텨보기로 해요.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성냥을 이용해서 불을 피웠고 잠시나마 두 사람은 추위를 피할 수 있었죠. 또한 진아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연기를 본 누군가가 자신을 구하러 올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난 4일째인 5월 9일 두 사람은 마른 통나무 30개를 모았습니다. 지난밤 다 쓴 성냥은 잘게 잘라서 함께 불쏘시개로 사용했고 남은 성냥 12개로 불을 피웠어요. 다행히 불길이 6m까지 치솟으면서 구조대가 불길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죠. 브랜던과 진아는 안도감에 눈물을 터뜨렸고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구조대원들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의 가족이 전날 밤 실종 신고를 한 상태라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사고 이후 백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망해 있던 가방의 주인에게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함께 조난당한 것을 이유로 브랜던과 진아는 더욱 돈독한 사랑을 맹세했어요. 한편 이 백팩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봐야겠죠. 조사 결과 존 조셉 도노반이라는 남성이었는데요. 그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존 도노반은 결혼도 연애도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로서 이 타인을 위해 헌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일한 낙이 등산이었어요. 2005년 마침 예순이 되어서 퇴직을 한 그는 1년 중 6개월을 여행하는 것에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중 그가 가장 기대했었던 건 PCT 등산을 하는 건데요. PC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4,270km의 긴 트레일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멕시코 국경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주, 오리곤주, 워싱턴주,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까지 이 장거리 트레일인 거예요. 그는 등산하기 1년 전부터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수동 타자기로 약 6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계획을 세웠죠. 올라가면서 마실 커피의 양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는 철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한편 그의 PCT 등반에는 동행자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버지니아에서 하이킹을 함께한 절친한 친구 캠 베이커였어요. 그렇게 여행 예정 날짜인 2005년 봄이 되었는데 베이커가 갑자기 도노반에게 여행을 3주 정도 연기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가 그런 제안을 한 건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당시 캘리포니아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도노반은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는 무조건 계획한 날에 맞춰서 떠날 생각이었기 때문에 베이커의 만류에도 여행을 시작했죠. 그와 함께 할 수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의견이 안 맞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도노반은 다른 친구인 림페직과 함께 했습니다. 둘은 함께 멕시코 국경에서 북쪽으로 향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동지라고 부르면서 의지했고 즐겁게 하이킹을 했죠. 근데 얼마 안 가서 린의 발이 너무 부어오른 거예요. 이대로는 하이킹을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2005년 5월 2일
도노바는 혼자 하이킹을 하게 됩니다. PCT 남쪽에서 북쪽으로 횡단할 때 첫 번째로 마주하는 주요한 산이 센 하신토 산인데요. 그런데 이 산을 도착했을 때쯤 문제가 생깁니다. 눈이 엄청나게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눈은 1m 정도 안 되게 쌓였고 기상학자들은 폭풍우가 올 거라고 예측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타는 사람들은 있었죠. 다음 날인 5월 3일 정오 무렵 장비를 갖춘 한 3명의 하이커들은 가파른 산을 오르던 중 생각보다 많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급히 내려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올라오고 있던 도노반과 마주쳤어요. 저기요, 오늘 산 오르는 거 무리예요, 무리. 우리도 지금 올라가다가 급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말렸지만 도노반은 단호한 태도로 걸음을 재촉했죠. 5월 3일 오후 1시 그는 산길이 눈에 덮여 보이지 않자 근처에 있던 2명의 하이커 일행에 합류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46살의 여성 코니 데이비스와 그녀의 20살 아들 알렉스였는데 두 사람 모두 하이킹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하이커와 도노바는 함께 올라갔죠. 그런데 서로 어느 순간 썩 잘 맞는 편은 아니라고 느껴요. 그렇다고 갑자기 우리 안 맞으니까 따로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같이 가기로 한 거 조용히 올라가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언덕을 넘었을 때 뒤따라오던 도노반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서 다른 길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신경 쓰지 않고 두 사람은 갈 길을 갔죠. 그런데 그때부터 도노반과 연락이 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가 사라진 지 12일이 지나서야 친구들은 그의 실종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를 했죠. 이후 곳곳에 실종 포스터가 붙었고 구조대는 수색견을 동원해서 이틀간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의 상황은 그가 직접 쓴 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5월 3일 밤 그는 해발 1310m의 캠프를 쳤어요. 5월 5일까지 같은 곳에 있던 그는 사고를 당합니다. 미끄러져서 추락한 건데요. 그가 추락으로 얼마나 다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협곡을 오를 수 없을 정도라고 적었습니다. 이제 산을 오르겠다고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약하게 불을 피우고 누군가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평소 도노바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구하러 오길 기다리는 건 바보 같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가만히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면 아마 그의 상태는 아주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월 11일이 될 때까지 그는 일기에 다양한 내용을 적었어요. 하이커들의 조언을 무시한 것을 후회했고 해군 묘지에 묻히고 싶다고 적었죠. 일기엔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5월 11일이 그의 60번째 생일이었는지 크래커를 먹으면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한다고요. 5월 14일에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물을 구하러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마지막 일기를 작성하고 머지않아 도노반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도노반의 마지막 일기 속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의 의미를 아직도 지인들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말은 괴로움에 뛰어내리면서 쓴 극단적 선택의 유서였을까요? 아니면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것을 예상하고 쓴 것뿐일까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게요. 삼체라는 작품은 2024년 넷플릭스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화제작입니다. 이 작품은 동명의 SF 소설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2024년 3월 21일 처음 공개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면서 불과 4일 만에 1100만 뷰라는 놀라운 시청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체가 처음부터 인기가 많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먼저 작가의 이름은 유치신으로 1999년에 삼체 첫 번째 시리즈인 삼체문제를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판매 실적은 저조했어요. 발간되고 10년간은 큰 소득이 없었죠. 그래서 유치신 작가는 공장에서 한 달에 겨우 18만 원을 받으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알았을까요? 10년 전만 해도 빛을 보지 못했던 책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다는 사실을요. 2009년 이 책은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와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를 완전히 매료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30개국에서 무려 9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습니다. 삼류 작가로 취급받던 류치신은 이제 중국의 SF 아버지가 되었죠. 이후 삼체는 중국의 게임 회사 유즈게임즈를 통해서 넷플릭스와 독점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넷플릭스에서 삼체가 공개된 바로 다음 날인 2024년 3월 22일 중국 상하이 법정에서는 삼체를 둘러싼 한 살인사건의 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재판은 삼체를 미디어화시킨 유즈게임즈의 CEO 린치의 독살 사건이었습니다. 린의 평생 수건과도 같았던 이 삼체의 개봉을 앞두고 린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린치, 그는 유즈게임즈의 CEO이며 중국에서 자수성가한 젊은 억만장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린의 부모님은 지역에서 탄광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던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정 탓에 린과 그의 여동생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웠어요. 그런 린의 삶에 한 줄기 빛과 같았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락실에서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린의 부모님은 그가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을 즐기는 것을 타박하면서 좁고 어두운 탄광에서 14시간가량 일을 하도록 시켰죠. 린은 처음 겪어보는 추위와 어둠에 공포를 느꼈고 이때 스스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2번 다시 탄광에서 일을 할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린은 좋아했던 게임도 모두 끄는 채 공부에만 집중했고 결국 중국의 명문대학 난징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모님의 통제에 완전히 벗어나게 된 린은 다시 비디오 게임에 빠져들게 돼요. 대학 졸업 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잠을 자지 않고 15시간가량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린은 자신보다 더 게임을 많이 한 사람도 잘 아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더 재미있는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게임 개발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렇게 2009년 린은 유즈게임즈에 찾아가서 입사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중국은 인터넷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였어요. 린은 이 부분을 파고들었죠. 기존에는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을 즐기기 위해 오락실에 가거나 게임 CD를 구입해야 했는데요. 그는 비디오 게임을 손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도록 만들면서 사람들이 게임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후 린은 왕자의 게임을 기반으로 한 전략 게임을 출시했는데 이 게임이 중국 전역에 빠르게 보급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대박이 난 거죠. 그 후 린은 입사한 이후 3년간 매달 또는 격월로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이렇듯 그는 불과 3년 만에 유즈게임즈의 CEO에 오를 정도로 놀라운 성과들을 보여줬죠. 이후 2014년 게임 회사를 상장시키면서 린은 억만장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런 린에게는 한 가지 큰 꿈이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미디어를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영화 산업이 헐리우드에 지배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워했거든요. 이런 린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삼체였습니다. 린은 2009년부터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삼체를
드라마 시리즈로 제작을 하면 히트를 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리는 본격적으로 삼체를 미디어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삼체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과 라이선스를 확보하는데 1억 5천 달러를 사용할 정도로 삼체,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린에게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왕자의 게임 제작진과 함께 넷플릭스가 삼체 제작에 참여한다는 소식이었죠. 기획한 지 5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미칠 듯이 기뻤죠. 그러나 넷플릭스와 계약을 체결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리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바로 직전인 39살의 나이로 살해당했습니다. 린이 사망하기 며칠 전인 12월 16일, 그는 상하이에 있는 자택에서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린의 몸 상태가 어쩐지 이상했어요. 하룻밤에 린의 몸은 전신에 걸쳐서 수많은 멍이 생겼고 숨을 쉴 때마다 찢기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린의 얼굴은 심하게 부어올라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요. 그는 몸 상태가 악화된 게 넷플릭스와 거래를 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한 여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리는 겨우 몸을 움직여서 밖으로 나갔지만 그의 몸 상태는 더 악화될 뿐이었죠. 아무래도 몸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고 느껴지니까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처음 린을 발견한 의사들은 그가 좀 과도한 스트레스와 망가진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실제로 치료 초반에 린의 상태가 다시 호전되는 듯 했거든요. 그러나 몇 시간 후 린의 상태가 실시간으로 악화되자 의사들은 린이 독에 중독된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가지 검사를 했죠. 이 검사 결과 그의 몸에서 치사량의 테트로도톡신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독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이 흔히 보고독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보고독이 굉장히 위험한 독이잖아요. 이게 체내에 흡수될 경우 빠르게 근육이 마비되고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최근 린이 보고를 먹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쁜 일정 탓에 린은 대부분 회사에서 지내며 구내 식당을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의사들은 린이 직장에서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독극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가 병원에 입원하고 하루 뒤인 12월 17일 오후 5시. 병원 측의 신고를 통해서 경찰 조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경찰들 또한 회사 직원의 범행일 거라고 판단을 하고 회사 수색에 집중했어요. 그들은 린이 사용한 찻잔, 식기류, 물, 영양제를 포함한 모든 물건들에 대해 독극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은 린에게 독극물을 주입한 경로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린이 평소 복용하던 영양제인 프로바이오틱스 캡슐 안에 독극물이 검출된 것이었죠. 또한 경찰들은 추가적인 피해자와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모든 직원들에 대해 독극물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린의 최측근으로 일하던 개인 비서와 3명의 직원 몸에서 상당량의 수은이 검출된 거예요. 또 부회장의 비서 2명에게서도 독극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사무실 안에서 린의 영양제에 접근할 수 있으면서 회장실과 부회장실 직원들에게 마술을 뻗칠 수 있는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추려냈죠. 그 결과 단 한 사람이 용의선상에 떠올랐습니다. 린이 평소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인물, 부회장실과 회장실을 자유롭게 드나들어도 의심받지 않는 인물. 그 사람은 바로 유즈게임즈와 린의 고문 변호사인 시아오였습니다. 시는 유즈게임즈에 오기 전 중국에서 유명한 변호사였어요. 포르투갈, 일본, 브라질 투자회사에 법률 고문으로 일을 하면서 수백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이끌어냈고요. 2017년에는 중국의 거대 기업 중 하나인 포생기업에서 총괄 법률 고문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는 포생그룹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며 인수합병에 관해서는 최고의 성적을 보여주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을 때였어요. 2017년 유즈게임즈는 삼체를 미디어하기 위해서 삼체 라이선스를 비롯해서 소설을 각색하는 과정에 많은 논쟁이 오고 가고 있었는데요. 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 고문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시가 이 일에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설득했죠. 포생그룹에서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시였기에 처음에는 린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린은 유즈게임즈에 올 경우 삼체 유니버스 자회사 사장 자리 또 연간 300만 달러 지급할 것을 약조해요. 결국 린의 설득에 시는 유즈게임즈의 법률 고문으로 오게 됩니다. 린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시는 성공적으로 삼체 라이선스를 구입하며 모든 법적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거든요. 시는 이제 공식적으로 삼체 유니버스의 대표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리는 실적 부진을 문제 삼아 시를 배제한 뒤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리는 시가 원했던 삼체 다국적 IP 개발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자리를 시가 아닌 자오지롱이라는 다른 임원에게 맡깁니다. 둘의 다툼은 끊이질 않았죠. 몇몇 직원들은 그들 사이에 격한 언쟁이 오고 가고 린이 시에게 컵과 의자를 집어던지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죠. 이 둘의 긴장감은 점차 쌓이고 있었습니다. 린이 시가 아닌 자오에게 삼체 유니버스 대표직을 주며 유즈게임즈의 부회장으로 임명하자 시의 분노는 극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시는 실권을 잃은 지금 회사 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린으로 인해 탄탄대로와도 같았던 자신의 삶과 경력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이 들었죠. 이 생각은 린과 자오를 모두 죽여버리겠다는 위험한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시는 두 사람을 모두 죽여야 되는 상황에서 물리적인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이때 그는 한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미국의 유명 시리즈 브레이킹 배드. 브레이킹 배드는 암에 걸린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 사막의 트레일러에서 마약을 만들고 팔다가 마약왕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영감을 얻은 시는 상하이 교회의 작은 창고에서 린과 자오를 살해할 독을 제조하기로 결정하죠. 이 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투자회사를 이용하여 계획을 설립했습니다. 투자회사를 통해서 작은 화학 수출입 회사를 매입했고 이후 다크웹을 통해 100개 이상의 독을 구입했죠. 그리고 일본 자회사를 통해서 중국으로 수출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의심을 피해 독을 얻어낸 시는 몇 달간 창고에서 100개 이상의 독극물을 조합하며 실험을 한 거예요. 시는 다른 독소들끼리 결합할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빠르게 사망에 이르는지, 치사량에 이르기 위한 양 등 자세한 실험 내용을 기록하며 독을 만들어 갔습니다. 또한 자신의 독극물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유기견과 유기묘를 이용했는데요. 몇 달간 퇴근 후 집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수백 마리의 고양이와 개들을 납치해서 독극물을 주입했습니다. 이때 동물들이 죽어가는 양상을 자세하게 기록해두기까지 했죠. 어쨌든 그는 몇 달간 실험 끝에 테트로도톡신을 포함한 5가지 독극물 조합이 가장 빠르고 완벽하게 일을 해낼 거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는 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독을 프로바이오틱스 알약에 몰래 주입해놨습니다. 그는 이제 린이 독을 스스로 먹을 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시는 린에게 영양제에 독을 넣어서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자오는 어떻게 살해할 계획이었을까요? 자오에게는 바로 수은을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시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 3달에 걸쳐서 자오가 사용하는 사무실의 캡슐 커피, 위스키, 식수, 음료수, 차에 수은을 첨가해뒀어요. 장시간에 걸쳐 소량씩 수은을 주입해서 자오와 그의 비서실 사람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시에 좌우와 소통하는 린의 몸에도 수은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었고요. 좌우의 몸에서는 안전기준치의 10배가 넘는 수은이 검출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만성 중독 상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좌우의 사무실에 방문했던 린의 사무실 직원까지도 수은에 중독되며 병원에 실려가게 되죠. 치밀했던 계획과는 달리 시의 모든 범행은 린이 병원에 입원하고 단 하루 만에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당국에서는 해독을 하기 위해서 쉬에게 강도 높은 고문까지 하면서 어떤 독약을 넣었는지 추궁했지만 끝까지 그는 정신 이상을 주장하면서 입을 열지 않았죠. 때문에 치료가 늦어질 린은 2020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의사들이 린의 몸을 부검했을 때 그의 몸은 수은에 의해 심각하게 망가져 있었고 내장에서 5종류의 독소가 검출되었다고 해요. 부검의에 따르면 당시 린의 몸은 마치 흰개미가 썩어가는 나무를 갉아먹듯이 작은 독소들이 그의 장기를 갉아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덧붙여 린의 장기 중 멀쩡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넷플릭스에서 3차가 공개된 바로 다음 날인 3월 22일 상하이 법원은 쉬에게 린치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쉬는 자신의 범행에 그 어떠한 후회와 반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죠. 속상했던 마음을 살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살인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이번 사건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